간단한 소개 좀 길어도 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그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보노보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소주고요. 현재 지금 이제 자리하고 있는 곳은 카페 동양화점. 네, 전의 이름은 카페 그린이어로이고요. 그리고 요 옆에 그린이어로 소셜 키친, 그리고 또 좀 더 가면 당산골 소셜 키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당산골이라는 지역에 이제 상인들과 함께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하는데 사회적 기업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물레동에서 진행해 오신 활동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15년 이상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래도 좀 소소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5년에 왔을 때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그 예술의 사회적 활동 같은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커뮤니티 아트라는 장르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고 2009년에 그 사회복지사인 그 임채희 선생님이랑 같이 인연이 막 닿게 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술가들과 함께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문화예술이 어떤 사회적 역할이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2010년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보노보시를 이제 회사를 먼저 개인 사업자로 열고요. 그 뒤로 이제 물레동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 하고 예술가들 간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오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그 법인도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15년에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를 문화예술 형태로 해결하는 것들로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레 캠퍼스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물레 캠퍼스는 제가 이제 2016년에 보니까 예술가들이 약간 사기가 저하되는 좀 뭔가 우울감 같은 게 좀 만연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캐치가 돼서 예술가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그래서 공방 그리고 주민들이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함께 이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하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활동도 하고 지역사회하고도 연결시켜보자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자고 했던 게 이제 물레 캠퍼스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2016년에 20개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면서 현재 30개 공간이 네트워크 하고 있었다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진 상태이긴 하고 현재는 지금 그 주민들 일상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랑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 요즘에 중학교 1학년들은 이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진로직업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영등포의 그 학생들이 물레동의 공방들에 와서 연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2,400명 정도가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물레 캠퍼스의 역할이고, 그 물레 캠퍼스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술가들의 공방에 오는 활동도 있지만, 학교에 가는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좀 계산해 보니까 연간 4,500명에서 5,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물레동의 예술가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그냥 인원수가 적어 보이지만 한 지역에서 지역 예술가들에게 학생들이 문화적 수혜를 받는 이런 활동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사례가 별로 없고 핀란드의 그
아난달러라고 헬싱키에 있는 곳에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답사도 하고 하는 곳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사례를 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몰래 캠퍼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현재는 많이 좀 축소됐지만 저희도 거점을 이쪽으로 옮기고 하지만 이제 그 물레동에 이제 남아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재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지역 중에 물레동을 선택하신 건 그 공간이 가지는 가치가 좀 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물레동을 선택을 했지만 반대로 이제 물레동이 저를 선택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2005년에 이제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거든요. 신문사에서 디자인하고 이제 사파를 그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업 작가를 하려고 공간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한 작가분이 내 작업실이 넓으니까 같이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이제 작업실에 놀러 오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이 영등포였는데도 이 물레동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깜짝 놀랐고 굉장히 깜깜한 곳을 어디로 찾아오라고 해서 거기에 섰더니 진짜 무슨 사막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앞에 건물의 3층에 불이 켜져 있고 누가 착착착착 뭐 내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셔터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주씨 들어오세요 이러는 건데 그때 장면이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슨 경험인지 모르는 되게 생경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나 이런 좀 분들은 물레동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만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여백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조금만 한 10분만 지하철 타고 나가면 진짜 번잡스러운 홍대가 있는데 이런 곳이 있다니 하는 그런 반대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그게 이제 2005년에 입주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물레동에 꼭 있으려고 계획적으로 있었던 시작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제가 30살 때 정확하게 30살 때 한국 나이로 물레동에 입주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서 이제 청년에서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물레동에서 이제 다양하게 소공인분들, 예술가분들, 지역사회와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봉사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성장한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물레동이라는 지역에 우연히 제가 정착했지만 저를 되게 성장시키게 해준 어떤 지역적 토대가 또 물레동이 아닐까 해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물레동이 저를 선택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예술가들이 물레동에 들어오면서 그 물레동에 생긴 혹시 변화나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물레동이라는 곳이 이제 세월이 만들어낸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가득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 지역이 쓸모를 다했다라는 관점으로 재개발이나 이렇게만 돈으로만 환산하는 가치로 자꾸 이제 접근하는 게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그런 작업들도 하게 되고 저희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대부분 되게 업사이클링을 접근한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매력을 좀 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또 이 가치에 대한 관점을 알게 하고 싶다, 확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관점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저도 성장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사람들이 그 뭔가 더 추구하고 꿈을 꾸고 싶지만 이제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뭔가 포기가 안 돼서 이제 답답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상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레동이라는 지역에 꼭 이렇게 심한 경쟁이 아니고 이제 자유롭게 살면서 뭔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제 바꿔나간다고 믿으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하더라도 크게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물레동에 인원이 한 10명 미만의 예술가들이 정착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 제가 했던 일은 그 물레동이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었던 상황은 1층은 다 공장들인데 2, 3, 4층 지하들이 비어져 있는 공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찾아서 괜찮은 분들이 물레동에 궁금해하면 입주를 시키는데 굉장히 볼런티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 좋은 분들이죠.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예술가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이웃이 되고 그 이웃들과 함께 문화예술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역이 철공소여서 이제 재개발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 철공소에 문화예술이 붙으니까 되게 좀 매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에서 문화예술을 접목한 접근이 한국의 사례로서 자연발생적으로 물레동이라는 곳에 대한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예술이나 이런 도시학적으로도 물레동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소하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개인이 가졌던 마음들이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지역의 가치를 알게 되고 지역의 가치를 알게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지금 소공인 분들은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국의 시장을 뺏기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그리고 도시만에서 이렇게 도심 제조 하는 것 자체에서 주민들의 이제 민원성 불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조업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4차 산업 분야가 더 이제 제조업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도심 제조업이라는 것도 더 중요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주민분들의 설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로 자꾸 몇 명이 시작한 지역에 대한 애정, 그 관심, 이런 매력이 이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만든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올 때만 해도 이제 구에 이제 평가를 하면 서울시에 이제 25개구 자치구 중에 영등포는 중간도 못 되는 문화적 지수였어요. 근데 물레동에서 이제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세 번째 손가락까지 들어가는 그런 문화적인 성과를 보여줬고 지금은 예술 문화 정책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꼭 영등포가 껴요. 왜냐면 물레동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몇몇에서 시작했던 파급이 이제 서울에서 영등포의 물레동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길었나요? 좋아요. 물레 창작촌의 그 매력적인 요소가 예술가의 작업실 그리고 철광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런 공존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 사실은 공존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불편하게 얘기 드리면 좀 기생하는 느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소공인 분들이 한 1,300
50개 업체 정도가 있고, 이제 예술가 공간들은 이제 지금 얘기할 때 개체수로 봤을 때는 한 150 공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상업 공간이랑 이런 데가 한 300곳, 400곳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공존한다고 보기에 어렵다. 네. 그러니까 기생한다가 더 적합하고, 1층에 이제 소공인분들이 이렇게 작업장에서 열심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가장으로서, 단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어떤 근간 뿌리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레동의 소공인분들 뿌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물레동의 어떤 소공인분들이 포기하고 약해지면 사실 한국의 뿌리 산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계시니까 지금 점점 약해져서 안타깝지만, 근데 뿌리를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들 근처에는 뭐랄까 사무실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빈 공간들이 많이 생겼고, 예전에 이제 물레동에 그 근간하는 서비스 사업 같은 게 뭐 다방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이제 산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나가게 되면서 비어진 공간에, 근데 이 비어진 공간이 입주가 잘 안 되는 어떤 상황이죠. 왜냐하면 좀 시설적으로나 뭐 주차 공간이나 이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공간에 예술가들이 딱 저렴하니까, 지금은 전혀 저렴하지 않지만 입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공존이라는 말이 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잘 계셔주셔서 거기에 이렇게 덕분에 잘 붙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표현이 될까요? 대표님의 주 활동지가 물레동에서 당산골로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곳에서의 활동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물레동에서 이제 16년 활동하면서 이제 어쨌든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제 의미상 버려지려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버려졌다면 아파트로 새롭게 태어났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이제 있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의미를 만들어서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확장되는데 일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충분히 매력적으로 만들었더니 사실 상업적인 매력도 높아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막을 힘이 없고 개선할 여력도 없고, 그런 것들은 되게 반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지역사회 커뮤니티들이 잘 협력이 돼야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놓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지역사회와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에서 약했던 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을 좀 상대적으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그 매력을 유지를 시키려면 거기에 정착해서 핵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그룹들을, 그분들을 지역의 주체로서 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체계들이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있고 안정되고 더 큰 매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레동은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티핑 포인트를 넘은 듯한, 제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해도 더 이상 아무 변화를 못 만들 것 같은 이런 좀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있었고, 물론 대신에 이제 지역계
소공인분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부분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인지들이 되면서 소공인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어떤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한편으로는 안심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불만족과 만족들이 공존하면서 그럼 다음은 뭘 할까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물레동에서 할 일은 없고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뭘 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 중에 물레동이 생겨서 물레동이라는 곳에서 예술가들로 비롯해서 시작된 문화예술 어떤 네트워크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등포가 생겼고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물레동에 저렇게 활동하니까 되게 좋으네 하면서 다른 곳곳에서도 이제 거점화가 되는 모습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평 이동 쪽에 선유역 근처에 이제 그곳에서 그런 예술가 문화적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보고 이게 물레동이 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하철 역사로 했을 때 선유까지 연결되는 이제 또 우리 이 역에 내리면 여기는 물레동, 여기는 뭐 영등포역에 내리면 여기 당산골, 당산역에 내리면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등포 전체가 문화예술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미지적으로나 이제 형태적으로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레동과 이 선유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했을 때 이제 이게 문화 벨트, 영등포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내가 물레동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물레동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했던 것들 때문에 물레동이 이렇게 커뮤니티화가 됐다면 내가 거점을 옮기고 여기서 또 열심히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든다면 이게 또 영역 확장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물레동에서 어떤 맛봤던 불만족감, 실패감과 또 이제 성공을 했다면 그걸 더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음 지역에서 해보자 하면서 이제 선택한 곳이 이 당산동 이 지역이고 이제 영등포역 물레역에서 영등포역 한정거장만 오면 되는 곳이고 이래서 여기는 이제 나쁜 카페가 되게 즐비했던 곳이고 이곳이 구청 바로 앞이고 굉장히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럼화되고 있는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물레동하고 좀 비슷한 입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훨씬 매력은 떨어져요, 이곳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곳이 더 매력이 생긴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영등포 지역에 갔을 때는 또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청가물 시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민분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도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트럭을 많이 대고 이러는데 저는 물레동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각광받던 곳이 아니잖아요. 100명이면 100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명 중에 한 50명만 싫어하고 50명은 좋아하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공존된, 그래서 되게 뭔가 헷갈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곳이었다면, 이게 사실 매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뻔한 거에서는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가물 시장은 불편하고 그런 곳이지만 확실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정체성은 그 특징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으니까 일부러 여기서 뭘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 청가물 시장의 정체성을 잘 가져가서 활용을 한다면 보다 쉽게 이 지역이 특징화가 되고, 그래서 여기 상권이 슬럼화 되는 것을 막아내면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옛날 집들이 많았던 곳에서 이제 여기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주거민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거주하다가 이렇게 빨리 순환되는 곳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주의식을 느끼고 내가 살았던 곳이 싫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사 다녔는데 그 지역은 좋았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진짜 황량한 골목이었는데 지금 이런 카페가 생기게 되고 불을 밝히고 일부러 저희 기후 이기를 대학에서는 이제 불을 꺼놓고 다녀야 되지만 기후 이기를 누가 잘 하겠지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주민분들이 걸어 다닐 때 좀 더 안심되고 따뜻함을 느끼는 걸 먼저 해서 이제 LED니까 전기세 너무 안 나오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불을 켜두고 이렇게 정감 있게 하는 동네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레동에서 강산동 지역구의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성구의 변화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향후 계획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향후 계획은 이제 어쨌든 영등포는 이제 3대 도심이라고 이제 3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이고, 일단 이제 뭐 동쪽은 강남, 북쪽은 종로, 이제 서쪽은 영등포가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이제 수도권 지방에서 보면 인천 연결되는 뭐 안양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떤 유입 경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됐고 입지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문화적인 인프라, 문화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에 비해서 강남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근데 그런 격에 맞는 이제 도시로서의 발전이 좀 되는데 그걸 영등포에 이걸 제가 바꾸겠어요,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신 그런 것들이 동네에서 우리 당산골이라는 그런 골목에서도 그런 수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살기 좋다 이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작은 한 파트를 맡아서 이곳에서 이제 여기 동네에 있는 같이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들, 상인분들,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잘 지내서 우리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잠깐 살러 들어온 분들이 정말 이사 가기 싫어 해서 정말 여기서 더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네가 되는데 좀 일조하는 게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사 왔어요. 작년에 7월에 이사를 왔어요. 다 저희가 살던 곳이 재건축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를 하고 이사를 왔어요. 배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네요. 네, 이거 빼주세요. 네. 아, 진짜. 대표님의 일의 기쁨과 슬픔,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이걸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정확한 대답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이제 희노애락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슬픔과 이제 기쁨을 완전히 분리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항상 어떤 덩어리로 붙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너무 좋아도 한편으로는 너무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도 너무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꼭 슬픈 일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의 정의는 그냥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아마 가장 큰 기쁨일 것 같아요. 그거는 막 기뻐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삶에서 뭔가 안정감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게 이제 살아가는 힘이니까, 그게 이제 막 엄청나게 기쁜 일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내가 그래도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이 정도가 진짜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을 볼 때도 막 이게 쾌락처럼 기쁨을 너무 느끼려고 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희노애락을 좀 이해하는. 사실 어떤 일을 하든 만약에 일이 100이면 좋은 부분은 1 아니면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고생해야 되고 막 화나고 막 계획 세워서 막 땀 뻘뻘 흘리고 하고, 근데 이제 일 끝나면 끝났다. 근데 이제 다음에 뭐 결과 보고서 써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은 찰나에 가까운데 그거를 너무 많이 느끼게 하면 할수록 이제 성과주의나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어떤 일들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제 충실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이제 요즘에 슬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일들이 더 커지고 충실하는 것들이 되게 뭐랄까 그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좀 힘이 빠지는, 좀 이게 막 슬퍼 이게 아니라 좀 쓸쓸한데 이런 느낌들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동시에 이제 기뻐하는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어서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